이 결혼은 사기입니다. 당장 저 여자를 법정에서 쫓아내세요.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60대 새어머니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우던 자식들의 오만한 외침이 재판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굳게 잠긴 서재 안 낡은 USB 속에 무엇을 남겨두었는지 말이지요. 20년 전 죽어가던 목숨을 구하고 이름도 없이 사라졌던 한 간호사, 그 여인을 찾기 위해 일생을 바쳤던 한 남자의 지독한 순애보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자는 그 즉시 모든 상속 자격을 박탈한다. 마침내 열린 유언장의 두 번째 봉투 속에서 탐욕에 눈먼 자식들을 단번에 얼어붙게 만든 아버지의 서슬퍼런 명령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남편이 목숨보다 소중히 지키려 했던 아내의 진짜 정체와 그날 새벽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20년을 돌아 다시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운명적인 진실, 그 소름 돋는 반전의 전말을 지금 바로 풀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챕터 1 봄날의 두 번째 시작. 평생을 타인을 위해 헌신해온 이가 다시 누군가의 온기를 품기로 마음먹기까지 얼마나 긴 세월의 풍화가 필요할까요? 오수연은 62이었습니다. 분당 보건소 수간호사로서의 22해가 저물고 손바닥만 한 퇴직패를 받아든 저녁 그녀는 수원 광교 아파트의 정적 속에서 거실이 이토록 광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혼자 된 이에게 공간의 부피는 때로 안식이지만 가끔은 지독한 형벌이 되기도 합니다. 딸 서진이 명절마다 건네는 엄마 괜찮아? 라는 짧은 안부 속에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수만 가지 걱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늘 한결같은 미소로 답했지요. 엄마는 원래 홀로 선 나무처럼 잘 지내. 하지만 그 대답 끝에 수연은 스스로를 읽어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익어버린 고독한 습관이었음을 말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인의 권유로 강태성을 마주했던 그날, 수연은 마음의 빗장을 조금도 풀지 않은 채 나갔습니다. 강남의 정갈한 한식당, 백발을 단정히 넘긴 이른의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상투적인 악수 대신 두 손을 정중히 모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오수연 씨. 세 번의 만남이 이어지는 동안 태성은 수다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뱉어낸 말들은 한마디 한마디가 허투루 버릴 것이 없었지요. 마치 깊은 독에서 오래 묵힌 장처럼 단단하고도 웅숭 깊었습니다. 수연은 훗날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무서울 게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묘하게도 그 곁이 가장 편안하더라고. 결혼식은 두 사람의 소망대로 고요한 호수처럼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겨우 30명 남짓. 딸 서진이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꼭 쥐고 자리를 지켰고 태성의 세 자녀는 맨 뒷줄에서 형식적인 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장남 민주는 박수를 치는 찰나에도 차가운 눈빛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향하며 그는 동생 준서에게 낮게 의조렸습니다. 두고 보라고 오래가진 못할 테니. 그 저주 섞인 예언을 들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삿날은 2025년 4월 대지를 덮이는 온기가 완연한 토요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정들었던 광교를 뒤로하고 반포의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로 단출한 짐을 옮겼습니다. 이민 가방 2개와 책 한 상자, 그리고 평생의 긍지였던 낡은 청진기 하나. 태성은 현관 앞까지 마중 나와 그녀의 짐을 기꺼이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무거운 건 내게 맡겨요. 내가 감당할 테니까. 그 말 한마디가 어쩐지 수연의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짐을 누군가에게 의탁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기분이었지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좁은 공간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긴 침묵을 나누었습니다. 굳이 말을 섞지 않아도 공기가 평화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찬란한 시작 뒤에는 서늘한 시선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로비 CCTV 너머에서 민준이 엘리베이터의 층수가 올라가는 것을 끝까지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소와 함께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태성은 서재에 홀로 앉아 낡은 서랍 속 깊숙한 비밀을 꺼냈습니다. 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간호사 가운을 입은 한 여성의 뒷모습이 있었습니다. 태성은 사진을 손끝으로 매만지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갚을 수 있겠군. 그 말 속에 숨은 거대한 진실을 아는 이는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챕터 2 완벽한 한 달. 세상에는 지나치게 완벽해서 도리어 불길한 예감이 스미는 시간이 있습니다. 수연의 반포 생활 첫 한 달이 꼭 그랬습니다. 태성은 매일 아침 6시면 정갈하게 일어나 직접 커피를 내렸습니다. 정성스레 원두를 갈고 물의 온도를 세심하게 맞추어 향을 깨우는 그 과정을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도우려 나서면 태성은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아침의 시작은 내 몫입니다. 수연은 그 목소리에 이끌려 식탁 앞에 단정히 앉았습니다. 커피 향이 거실을 채우고 푸른 한강이 창가에 걸린 아침. 따스한 잔을 건네주는 남자의 손길. 이런 평범한 기적이 일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수연은 60이 넘도록 꿈꿔본 적 없었습니다. 해가 저물면 두 사람은 한강변을 따라 느릿하게 산책했습니다. 태성은 늘 수연의 보폭에 속도를 맞추었고 한결같이 그녀의 왼편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항상 왼쪽에만 서 계세요? 태성이 잠시 머물다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차도 쪽이니까요. 수연은 그 대답을 듣고 한동안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40에 홀로 되어 22해를 고독하게 걸어온 그 길 위에서 아무도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왼편을 자처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거창한 사건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작고 조용한 배려의 손길 앞에서 비로소 단단했던 방어 기제가 무장 해제되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 이면에는 수연이 미처 읽어내지 못한 그림자들이 하나둘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태성은 가끔 식탁에서 젓가락을 멈춘 채 관자놀이를 짓눌렀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형언하기 힘든 고통이 스쳤습니다. 수연의 걱정스러운 물음에도 그는 늘 인자한 웃음으로 답을 대신했습니다. 나이 들면 몸이 보내는 당연한 신호예요. 신경 쓰지 마요. 서재는 늘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태성이 식후 서재로 몸을 숨길 때면 수연은 거실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볼륨을 낮춘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궁금한 마음이 차올랐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부부 사이에서 그 방의 비밀을 캐묻는 것은 예의라는 선을 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태성은 그런 수연의 조심스러운 성정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성품 때문에 그녀를 선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수연이 서재 앞을 지나다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봉투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누런 크라프트지 위에 선명하게 낙인 찍힌 두 글자, 공증. 수연은 본능적으로 멈춰섰습니다. 수간호사 시절 임종의 기로에서 마주하던 유언장이나 연명치료 거부 서류들에 찍혀있던 그 무거운 단어. 태성은 바로 그 순간 부엌에서 걸어 나오며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저녁엔 무얼 먹을까요? 오늘은 내가 솜씨를 좀 발휘해 보려는데. 수연은 홀린 듯 서리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가 좋겠네요. 그렇게 태성이 숨긴 진실은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냄비 속으로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기이합니다. 가장 찬란한 순간이 사실은 끝을 향해 달리는 시간이었다면 그 행복은 온전한 것이었을까요? 태성이 깊은 잠에 든 밤, 수연은 창가에서 한강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유 모를 떨림이 심장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유리판 위를 걷는 듯한 위태로운 예감. 그것이 불과 며칠 뒤 현실로 닥쳐올 거라는 사실은 새벽 2시의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챕터 3. 그가 쓰러진 날. 새벽 2시의 아파트는 지독하게 고요합니다. 유리창 너머 한강의 장광만이 일렁일 뿐 세상은 깊은 잠에 잠겨 있습니다. 수연 역시 그 정막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결혼 33일째 되던 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방어 기제를 내려놓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낯선 공간에 대한 경계가 태성의 온기 덕에 비로소 녹아내린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수연의 감각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22년간 병동의 밤을 지켰던 간호사의 귀는 찰나의 파열음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쿵! 욕실 쪽에서 들려온 둔탁한 진동. 수연은 의식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며 일어났습니다. 굳게 잠긴 욕실 문을 두드렸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어깨로 문을 밀어붙였습니다. 낡은 잠금 장치가 맥없이 풀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태성이 바닥에 고꾸라져 있었습니다. 세면대를 붙잡으려 했던 듯 굳어버린 오른손, 왼쪽으로 꺾인 고개, 의식의 단절. 수연의 심장이 얼어붙었으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22년의 세월이 머리보다 먼저 생존의 루틴을 수행했습니다. 기도 확보, 호흡 확인, 맥박 체크. 불규칙한 박동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119의 구조를 요청하는 중에도 태성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 기도를 열어두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까지의 8분. 수연은 그 영겁 같은 시간 동안 태성의 차가운 손을 맞잡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제발 나를 두고 가면 안 돼요. 분당 차병원 응급실은 새벽의 한기를 녹이려는 듯 형광등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의료진의 다급한 발소리 사이에서 수연은 대기실 의자에 홀로 앉아 태성이 사라진 미닫이 문을 응시했습니다. 22년간 누군가를 살려왔던 손이 이제야 사시나무 떨리듯 흔들렸습니다. 뇌동맥류 파열. 담당 의사의 선고 같은 설명이 이어졌고 수술 동의서가 그녀 앞에 놓였습니다. 수연이 펜을 쥐려던 순간 정적을 깨고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새벽 2시 반에 완벽한 수트 차림으로 나타난 사내,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수연을 안중에도 두지 않은 채 의료진에게 성큼 다가갔습니다. 태성건설 강태성 회장 아들입니다. 수술동에 제가 합니다. 의료진의 시선이 수연에게 머물자 그녀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제가 법적 배우자입니다. 민준이 비로소 수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도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 선 냉기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관련된 모든 의료적 결정은 혈육인 가족이 합니다. 수연 씨는 저쪽 구석에 앉아 기다리시죠. 저쪽 구석에 앉아 계세요. 결혼 한 달 차 아내에게 건넨 첫마디는 배제가 아닌 추방이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100마디 말보다 단 한마디에 영혼이 베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수연은 그 새벽 민준의 눈빛에서 명확히 읽었습니다.
자신은 단 한 번도 이 성벽 안에 초대받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요. 수술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끼리끼리 모여 은밀한 의논을 주고받았고 수연은 철저히 지워진 존재가 되어 대기실 구석을 지켰습니다. 마침내 주치의 박진수 과장이 나왔습니다. 민준을 향해 걷던 그가 수연을 발견하고는 멈칫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당혹감도 반가움도 아닌 무언가 거대한 진실을 품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묘한 떨림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시선을 거두고 수술 경과를 브리핑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수 상태, 기약 없는 기다림. 수연은 중환자실의 굳게 닫힌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 너머로 그녀의 두 번째 삶 역시 함께 유폐된 것만 같았습니다. 챕터 4 사기꾼으로 불린 날. 인간의 존엄이 허물어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태성이 쓰러진 지 불과 사흘째 되던 날 수연의 이름은 활자가 되어 허공을 떠다녔습니다. 발단은 자극적인 가십을 쫓는 어느 온라인 매체의 단신이었습니다. 70대 건설사 회장, 60대 퇴직 간호사와 재혼 한 달 만에 혼수 상태. 그 선정적인 문구만으로도 대중의 먹잇감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진짜 칼날은 기사 아래 달린 악의적인 댓글들이었습니다. 수연의 전 직장, 재혼의 내밀한 경위, 자녀들의 반대 정황까지. 외부인은 결코 알 수 없는 정보들이 구체적인 독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이튿날 오보는 확신이 되어 더 큰 매체들을 타고 번졌습니다. 유산 노린 황혼 재혼의 실체, 자식들 반대 무릅쓴 결혼, 감춰진 욕망. 그들은 진실이라는 단어를 고작 조회수의 불쏘시개로 사용했습니다. 확인도 질문도 당사자에 대한 예의도 없이 말이죠. 민준이 직접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수연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사선을 넘나드는 그 절박한 시간에도 그는 지인들을 동원해 자료를 뿌리고 기사의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이 있습니다. 슬픔보다 계산이 앞서고 임종의 무게보다 재산의 액수가 먼저 보이는 괴물 말입니다. 악의적인 기사가 세상을 덮치던 날 아침 수연의 휴대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광교 아파트 시절의 이웃이었습니다. 안부가 아닌 신문이었습니다. 수연 씨, 뉴스 봤어요. 정말 그런 거예요? 수연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대답은 공허하게 끊겼습니다. 그날 하루 12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절반은 노골적인 호기심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비겁한 침묵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땀 흘렸던 보건소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신호음은 번번이 거부당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갑자기 진공 상태가 된 듯한 감각을 아십니까? 어제까지 나를 지탱해주던 타인들이 단 한 줄의 기사로 증발해버리는 그 섬뜩한 감각을요. 다음 날 민준이 보낸 법무법인의 공문이 날아왔습니다. 혼인무효소송 제기 예고 통지. 수연은 종이를 한참 동안 응시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비극의 수순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늦게 달려온 딸 서진이 서류를 검토하다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유언장 조항 중 기묘한 구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상속인은 그 즉시 상속 자격을 박탈한다. 서진의 시선이 엄마에게 꽂혔습니다. 수연이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서진아, 그냥 다 두고 나가면 안 될까? 엄마는 이 지저분한 싸움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 서진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눈빛은 엄마를 지키려는 냉철한 변호사의 것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도 그렇게 허망하게 포기하고 가셨잖아요. 이번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여기 있잖아. 수연은 딸의 결연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 창밖의 어둠을 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밤, 그 심연 속에서 수연은 직감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싸움에서 끝까지 버텨야만 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숭고하고 거대한 진실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챕터 5 서재의 자물쇠. 진실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해질수록 세상은 더욱 견고하게 빗장을 지르는 법입니다. 서진이 법적 대응을 본격화한 지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태성의 서재였습니다. 그가 살아생전 단 한 번도 타인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금기의 공간, 수연이 묵직한 공증 서류를 목격했던 그 책상이 놓인 곳입니다. 서진은 혼인관계 증명과 함께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냈습니다. 서재 내부의 문서와 디지털 기기 일체에 대한 보전 명령을 요청한 것이지요. 판사는 사흘 안에 결정을 내리겠노라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흘이라는 시간이 비극의 틈새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불과 하루 전날 밤 반포 아파트를 기습했습니다. 그는 관리소장을 대동하고 자신이 미리 준비한 서류를 들이밀었습니다. 태성의 의료 후견인으로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서재를 정리할 권한이 있다는 명분이었지요. 관리소장이 주저하자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 건물의 시행사가 우리 아버지 회사라는 걸 잊으셨나 보군요. 결국 서재의 자물쇠는 그날 밤 허망하게 풀렸습니다. 서진이 결정문을 손에 쥐고 도착했을 때 서재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듯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서류와 파일, 노트북까지 흔적도 없이 증발했습니다. 서진은 빈 서재 한가운데 서서 참담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법을 업으로 삼은 이가 법보다 교활하게 앞서가는 자를 만났을 때의 지독한 무력감. 변호사라는 이름표를 달고도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수연은 그 소식을 전화기 너머로 전해 들었습니다. 딸의 떨리는 목소리에 수연은 가만히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서진아. 그 사람은 처음부터 이 파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야. 오수연은 그날 오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늘 민준이 보낸 감시자들이 그림자처럼 머물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면회를 신청할 때마다 간호사들의 시선이 등 뒤에 가시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중환자실의 공기는 정적과 기계음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태성은 수많은 선의 의지에 위태로운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지요. 수연은 그의 곁에 앉아 마른 손을 맞잡았습니다. 의료인의 시선으로 본 예우는 절망적이었으나 지금 그녀는 냉철한 간호사가 아닌 간절한 아내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나직하게 읊조렸습니다. 왜 제게 아무 말도 해주시지 않았나요? 미리 귀띔이라도 해주셨다면 제가 당신을 지켰을 텐데 이렇게 예고도 없이 떠나려 하시면 어떡합니까? 목소리는 끝내 젖어들지 않았습니다. 평생 슬픔을 절제하며 살아온 그녀의 습관이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성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분명한 의지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곧바로 들어온 간호사는 모니터를 훑으며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단순한 반사 반응일 수 있으니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계적인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병동에서 22년을 보낸 그녀의 감각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두가 부정하는 진실을 홀로 간직해야 하는 순간의 고독을 아십니까? 그 외로움은 심해보다 깊지만 수연에게는 그 작은 떨림이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소속 심리일은 3주 뒤로 다가왔고 증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서재가 털리던 그 밤 청소 직원이 벽 틈새에 끼어 있던 작은 USB 하나를 발견해 무심코 주머니에 넣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챕터 6 혼자 남겨진 밤. 인생의 가장 가혹한 무게는 비로소 홀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직시하는 순간 찾아옵니다. 심리를 2주 앞두고 법원은 냉혹한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반포 아파트에 대한 수연의 거주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준의 법무법인이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 결과였지요. 서진이 즉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정을 뒤집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수연은 다시 짐을 쌌습니다. 2달 전 설렘을 담아 짐을 꾸렸던 그 손으로 다시 정막을 박스에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올 때는 태성이 현관에서 그녀의 짐을 기꺼이 받아주었으나 이제 그 자리엔 서늘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텅 빈 거실에서 수연은 짐을 채 다 싸지 못한 채 멈춰 섰습니다. 태성이 즐겨 앉던 소파의 오른쪽 끝, 그의 체구가 남긴 완만한 눌림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마지막으로 두다 만 바둑판이 박제된 시간처럼 놓여 있었지요. 흑돌과 백돌이 뒤섞인 그 어지러운 판은 꼭 그들의 운명 같았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흩어진 바둑돌들을 망연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지독한 잔향이 남습니다. 그가 즐기던 원두 향기, 그가 머물던 공기의 온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수연은 적막한 거실에서 태성의 숨결을 읽어냈습니다. 매일 아침 깨워주던 커피 향과 저녁마다 흐르던 클래식 라디오 소리, 서재에 불을 켜둔 채 생각에 잠겼던 그의 옆모습이 눈앞에 환영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때 억눌러온 기억의 파도가 밀려들었습니다. 수연은 마흔에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예고 없는 이별이었습니다. 그날도 세상은 오늘처럼 무정하게 바뀌었지요. 13살 딸을 보며 수연은 다시는 울지 않겠노라 맹세했습니다. 아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은 곧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의 차가운 복도에서도, 홀로 지내던 광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쓸쓸히 차례를 지내던 명절에도 그녀는 눈물을 말리며 22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포 아파트의 거실에서 수연은 비로소 혼자가 되었습니다. 지켜볼 딸도, 수군거리는 이웃도, 감시하는 카메라도 없는 오롯한 고립. 그제야 그녀는 소리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입술을 굳게 닫은 채 아무런 곡소리 없이 눈물만을 쏟아냈습니다. 평생을 홀로 울어온 자만이 아는 고요하고도 깊은 통곡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둠이 내린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보석처럼 박혔습니다. 태성과 함께 매일 저녁 감상하던 그 아름다운 야경이었습니다. 수연은 투박하게 눈물을 닦아내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끝장이라는 신념 하나로 22년을 견뎌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괜찮아? 응, 짐 거의 다 쌌어. 엄마, 절대 포기하지 마. 내가 오늘 정말 이상한 걸 찾아냈어. 수연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이상한 거라니?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내일 아침 일찍 갈게. 엄마랑 직접 확인해야 해. 서진의 목소리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짐 싸던 손을 멈추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얼 찾은 거니, 서진아? 내일 다 말해줄게. 오늘은 일단 쉬어. 엄마, 우린 절대 안 져. 전화가 끊기고 수연은 휴대폰을 쥔 채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발견했다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길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오늘 처음으로 내일이라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그 내일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임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7, 20년 전 그날의 간호사. 세상에는 우연으로 위장된 숙명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서진이 다시 수연을 찾아온 것은 다음 날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그녀의 손바닥 위에는 엄지손톱만 한 작은 USB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서재가 털리던 그 혼란한 밤, 벽 틈새에 끼어 있던 이 작은 조각을 발견한 것은 무심코 작업복 주머니에 이를 넣었던 청소 직원이었습니다. 세탁 직전 주머니를 털다 발견된 이 물건이 서진의 손을 거쳐 비로소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USB를 연결했습니다. 오직 하나의 영상 파일, 재생시간 23분. 수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곳엔 수술 전 정갈한 모습으로 서재에 앉아있는 태성이 있었습니다.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는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예비해온 자의 평온함이었지요. 이 영상은 공증인 이페아에 촬영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제 유언과 이 결혼에 담긴 진정한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태성의 첫마디에 수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새벽 천안 고속도로 주차장. 저는 그곳에서 이미 죽었어야 할 목숨이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제 위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쳤고 의식이 꺼져가던 그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제 곁에 무릎을 꿇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사투를 벌이며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것에 실려가는 것을 확인한 뒤 이름조차 남기지 않은 채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눈을 한번 지그시 감았다 뜨며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20년을 그 여인을 찾아 헤맸습니다. 조각난 CCTV와 간호사 가운을 입었다는 단서 하나에 매달려 세월을 보냈습니다. 수연의 전신에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1월 17일 잊고 지냈던 그날의 한기가 기억의 심연에서 떠올랐습니다. 당직을 마치고 귀가하던 길 휴게소 주차장에서 마주했던 그 절박한 생명. 수연은 간호사의 본능으로 그에게 뛰어들었고 온 힘을 다해 그의 심장을 깨웠습니다. 환자가 구급차에 오르는 것을 보고는 당연한 일을 했다는 듯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그저 스쳐 지나간 수많은 환자 중 한 명이라 여겼던 그 남자가 바로 태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일상의 의무였던 일이 다른 이에게는 인생의 전부를 바꾼 기적이 되기도 합니다. 수연은 흐르는 눈물도 닦지 못한 채 화면 속 태성을 보았습니다. 수연 씨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20년 전 구급차 안에서 흐릿하게 들었던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3번의 만남을 통해 그녀가 그날의 은인임을 확신했습니다. 서진은 입을 막은 채 흐느꼈고 수연은 망연자실하게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태성의 눈이 화면 너머 수연을 향해 따스하게 빛났습니다. 처음엔 빚을 갚고 싶었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부채감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게 된 마음이라는 것을요. 챕터 8 유언장의 두 번째 봉투. 진정한 통쾌함은
악인의 확신이 무너지는 순간 완성되는 법입니다. 소송 심리가 열린 서울가정법원 제3호 법정. 민주는 3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오만한 걸음으로 입장했습니다. 수연은 서진과 나란히 앉아 그 차가운 시선을 묵묵히 받아냈습니다. 민주는 증거를 완벽히 인멸했다는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심리가 시작되자 민준 측은 수연이 태성의 인지 능력 저하를 이용해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정교한 논리를 펴나갔습니다. 서진은 미동도 없이 그 주장을 경청했지요. 민준의 입가에 승리의 조소가 번지려던 찰나 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의외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을 신청합니다. 공증인 김재혁 씨입니다. 법정문이 열리고 중후한 신사가 들어서자 민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서진이 물었습니다. 증인은 지난 4월 망인으로부터 특수 공증을 의뢰받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증에는 봉인된 조건부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나요? 네, 2번째 봉투입니다. 상속인 중 누구라도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만 개봉하라는 엄격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하여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변호사가 급히 그를 저지했습니다.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재판장의 명에 따라 공증인이 두꺼운 크라프트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그 안에서 태성의 단호한 육성이 담긴 2장의 서류가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그 내용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본인의 의식불명 상태를 틈타 배우자 오수연에게 소송을 제기한 자는 그 즉시 상속 자격을 박탈한다. 둘째, 재산의 절반은 배우자 오수연에게, 나머지 절반은 본인이 후원해온 간호사 장학재단에 귀속한다. 민준이 비명을 지르듯 반발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아버지의 정신 상태를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재판장은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공증된 문서입니다. 법정은 다시 지독한 고요에 잠겼습니다. 그 정막은 민준에게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겠지요. 그때 뒷좌석에서 막내딸 유나가 일어나 오빠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 민준은 동생을 보며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소송은 기각되었고 진실의 무게는 탐욕을 압도했습니다. 수연은 판결이 끝난 뒤에도 아무런 감흥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진이 어머니의 손을 꽉 쥐자 수연은 그제야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아직 재생하지 못한 USB의 마지막 3분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남긴 마지막 진심이 무엇이었을지, 그것이 이 긴 여정의 진정한 마침표가 될 것임을 그녀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챕터 9, 그가 남긴 말. 세상에는 1000마디 말보다 무거운 침묵이 있고 그 침묵이 생의 마지막 고백일 때는 더욱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법정을 나선 저녁 수연은 홀로 병원을 향했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서진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그녀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과 단둘이 있고 싶구나. 딸은 더는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결코 침범할 수 없는 성소와 같은 온기를 읽었기 때문입니다. 분당 차병원의 복도는 저녁의 정적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에게 이 길은 22년간 타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수도 없이 가로질렀던 익숙한 전장이었지요. 늘 흰 가운을 입고 차트를 움켜쥔 채 사투를 벌였던 그 복도를 지금은 보호자 스티커를 가슴에 단 채 느릿한 걸음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앞 대기석에 앉아 면회 시간을 기다리며 수연은 조심스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서진이 옮겨준 영상 파일,
20분 지점에서 멈춰 있던 그 기록을 다시 재생할 시간입니다. 법원 심리 전날 밤 딸과 함께 영상을 보던 수연은 이 지점에서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태성이 법정 명시를 마친 뒤 카메라를 보며 잠시 숨을 고르던 그 찰나 서진은 조용히 일시정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나머지는 엄마만의 시간이야. 이건 엄마의 몫이야. 수연은 그 배려의 의미를 알기에 지금 이 고독을 자처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화면 속 태성이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포 아파트의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를 건네며 짓던 그 인자하고도 쓸쓸했던 미소. 수연의 가슴 한가운데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연 씨,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당신은 아마 저를 원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왜 진작 20년 전의 인연을 말하지 않았느냐고, 왜 끝까지 솔직하지 못했느냐고 말입니다. 태성의 목소리가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듯 말을 이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당신이 나를 받아들여 준 것이 혹여 그날의 부채감 때문일까봐,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갚으려는 의무감에서 비롯된 결혼일까봐 그것이 사무치게 두려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쟁이가 아니라 그저 강태성이라는 한 남자로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휴대폰을 두 손으로 감싼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화면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번졌습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에 없을 겁니다. 부디 너무 오래 슬퍼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긴 세월을 홀로 견뎌왔으니 남겨진 시간을 고통으로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가 채워드리지 못한 그 여백이 너무도 아깝습니다. 영상이 꺼지고 화면이 어둠으로 물들었습니다. 복도 끝 의료기기의 일정한 전자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한동안 검은 화면을 응시하다가 중환자실 유리 너머 태성의 실루엣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전선에 얽매인 채 생의 끈을 붙잡고 있는 한 남자. 면회실 문이 열리고 수연은 그의 곁에 앉아 마른 손을 맞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요. 그 긴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나를 기다려줘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태성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진동했습니다. 그것은 반사적인 경련이 아니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명확한 의지를 담아 손가락을 굽혀오는 간절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이별을 거부하며 그녀를 붙잡으려는 듯이. 여러분,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의 무게를 아십니까? 손끝의 작은 떨림이 천마디 고백보다 많은 것을 전하는 찰나. 수연은 그 손을 부서질 듯 쥐고 22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챕터 10 가장 늦게 피는 꽃. 가장 늦게 피는 꽃이 있습니다. 봄날의 화려한 축제가 다 지나도록 침묵하다가 모두가 포기할 무렵 비로소 봉우리를 터뜨리는 꽃. 그 꽃은 어떤 꽃보다 깊은 향기를 품고 오래도록 머뭅니다. 태성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쓰러진 지 2달하고도 열흘이 지난 무렵이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통계를 비웃는 기적 같은 속도였지요. 주치의 박진수 과장은 경탄 섞인 목조로 말했습니다. 본인의 생존 의지도 대단하지만 보호자의 지극한 정성이 이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수연은 덤덤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2달 그녀는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어제의 날씨, 편의점의 소소한 소식, 한강변에 흩날리는 벚꽃 이야기까지. 의식이 없는 이에게 그녀는 끊임없이 세상의 온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은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를 듣고 마음이 닿으면 영혼은 깨어난다는 것을 수연은 22년 병동 생활에서 가장 값진 진리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태성이 처음 눈을 떴을 때 그 시선 끝에는 늘 수연이 있었습니다. 천장을 응시하던 그가 느릿하게 고개를 돌려 수연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언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재활의 가시밭길이 예고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투명하리만큼 또렷했습니다. 수연은 그 맑은 눈동자를 보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당신을 지키고 있을게요. 여러분, 사랑은 화려한 수사학이 아니라 매일 같은 복도를 걸어와 변함없는 자리에 앉아 체온을 나눠주는 것, 그 지독한 성실함에 있는 것 아닐까요? 재활의 여정은 묵직하고도 길었습니다. 태성은 단어를 한자 한자 되찾는 과정을 침묵으로 견뎌냈습니다. 수연은 저녁마다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치듯 그날의 단어들을 함께 의조렸습니다. 태성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곁을 지키는 수연의 존재 자체가 이미 완성된 문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재활 6주차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 수연의 손목을 태성이 나직하게 붙잡았습니다. 그가 입술을 세밀하게 움직이며 힘겹게 소리를 냈습니다. 불완전했지만 생의 어떤 절규보다 선명한 진심이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은 멈춰서서 그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나도요. 단 2글자의 응답. 20년의 세월을 돌아온 고백은 그토록 간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2글자의 밀도는 어떤 대서사시보다 웅숭 깊었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가을에 찬 기운이 대지를 적실 무렵 태성은 비로소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는 태성의 옆에 수연이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긴 침묵을 즐겼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강태성 장학재단의 현판이 새로운 이름을 입었습니다. 1월 17일 재단 설립자 강태성. 현판 아래에는 작은 동판이 덧붙여졌습니다. 이 재단은 2005년 1월 17일 새벽 이름을 남기지 않은 한 사람의 숭고한 헌신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연은 그 문구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심히 남기고 떠난 선의가 누군가에 의해 이토록 아름다운 유산으로 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지요. 이름을 남기지 않은 자가 가장 영원히 남는다는 역설을 그녀는 62의 가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차가운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수연은 홀로 한강변의 벚꽃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재활 훈련이 길어져 함께하지 못한 태성의 음성 메시지가 휴대폰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조금은 느리고 투박하지만 더없이 따스한 목소리였습니다. 봄이 오면 늘 그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고 흩날리는 벚꽃잎 사이로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봄은 숫자에 갇히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 사람에게 그리고 끝내 자신을 지켜낸 사람에게 선물처럼 찾아오는 법입니다. 가장 늦게 피는 꽃이 결국 가장 오래도록 세상을 적시는 향기가 됩니다.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